안녕하세요.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입니다. 오늘 제11회 17강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생애 설계, 메멘토 모리로부터인데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까? 아주는 않지만 생각해본 네. 적이 있어요. 오늘은 철학박사 임정희 교수님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프로필을 보면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화려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심청희 마음학교 휴먼스쿨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임정희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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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많이 계시고, 조금, 생소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름만 알고, 얼굴은 잘 모르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본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신데, 제가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서, 선생님들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이제 강의를 하거나 교육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저는 존엄한 죽음을 통해서 그 삶의 방향, 즉 말하자면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안내하는 그런 사명을 좀 펼치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그간 잘 알고 있는 또 저하고 한 학습을 같이 했던 우리 김용숙 대표님의 요청에 의해서 17반 1강 이 강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영상을 왜 보여드렸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짧은 인생,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시군요. 네, 짧은 인생이다. 네, 맞습니다. 손살 같은 인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길다라고 느껴지지만 이렇게 한 여인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영유아기서부터 노인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처럼 굉장히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찰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오늘의 컨셉 자체가 주제가 행복한 생애 설계와 메멘토몰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생애 설계는 뭐고 메멘토몰이는 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애 설계라는 이 개념 자체가 도입이 된 지가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교과 과정 중에도 이 생애 설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출생을 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일이라는 걸 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세 번째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네 번째는 관계죠. 가족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는 다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래서 평생 학습, 또한 우리가 삶에서 여가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가라든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봉사, 사회 공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7대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메멘토 모리는 뭘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누군가 이번에 얼마 전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가 치르기도 했지만 어떤 이제 직책이라든가 아니면 전쟁에서 이제 승전을 했다든가 했을 때 사람들이 자만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 자만심의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제 용사가 부하에게 시킵니다. 징을 지면서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라고 외치라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의 승리를 자만하지 말라. 너도 패할 때가 있고 너도 죽을 수도 있으니 늘 그 죽음을 상기하면서 인생을 접하다 보면
훨씬 더 인생이 좀 품위 있게 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티나톨로지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학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죽음학 기반에는 뭐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많이 보편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타 연구에 비해서 이 죽음학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또한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을 집필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디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수년 전에는 이 죽음학에도 굉장히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이시는 이 그림이 무슨 새일까요, 선생님? 까마귀요?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하면 어떤 이렇게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총명함, 죽음과 뭐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죽은 그렇죠. 시체를 먹고. 죽음. 근데 그것은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우리 선생님이 조금 알고 계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까마귀에 대해서 이런 것을 내가 시체를 먹는 모습을 봤다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죠. 네. 제가 이것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죽음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까마귀를 좀 예를 들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까마귀는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죽음과 관련된 가장 공통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와 두려움인데 이 까마귀는 그 죽음과 가장 친한 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까마귀가 울을 때 울음소리가 어떤가요? 좀 하고 그죠? 들리기가 이라고. 좀 특이한 이런 목소리를 이제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모습이 털이 까맣잖아요. 그리고 체격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온몸이 까만 빛깔 때문에 더더욱 혐오 조류로 보는 거죠. 으로 까마귀를 껍질을 이제 털을 벗겨내면 속살은 굉장히 하얗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는 이제 죽음과 불행을 상징하는 새로 이제 여겨지기는 했으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왜 죽음과 이 까마귀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셨냐면 과거에는 집안에 누군가가 병이 들거나 하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잖아요. 그 구술하는 과정에서 구술하게 되면은 신께 바치는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 제사상의 음식에 대한 것이 이 까마귀가 상당한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후각으로 인해서 그 무당이 구슬하는 곳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병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집에 이제 찾아온다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 까마귀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까악까악하고 다니는데 이 까악까악하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 공동묘지에 찾아온 조상들의 묘를 찾아온 사람들이 갖고 온 음식 때문에 이제 공동묘지에 모여서 그렇기도 하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아주 까마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까마귀를 따라가면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냥꾼은 굉장히 이 까마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신만이들도 이 까마귀가 이 인삼, 산삼, 씨앗을 먹기 때문에 이 까마귀를 따라가면 굉장히 큰 수확을 얻는 횡재를 할 수 있음에 이 까마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또한 이제 겉모습과 다르게 다른 조류와 비교해서 효도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이제 부모 새들이 조금 연약해지고 하면 먹이를 물어다가 다 이제 보살피는 이런 이제 새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이제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까마귀를 예제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군맹무상이라고. 우리 맹인들이 코끼리에 이렇게 많이 올라탔습니다. 근데 코끼리 머리 등 위에 올라탄 맹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보니까 딱딱한 돌멩이 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콧등을 만져본 이 맹인은 방망이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상하, 뿔을 만져본 사람들은 매끈매끈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듯이 죽음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외로 두려움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 것에 그 생각을 좀 깨트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같은 이제 쭉 보면, 선생님들 혹시 그 사자에서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자에서는 뭐냐 하면 고대 이집트의 시대에 이제 관 속의 그 미라와 함께 매장하는 타오 세계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러 이제 책이기도 한데 나중에 한번 검색을 통해서 이쪽 지식을 좀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누워있고 여인이 갈구를 하죠.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한 재상가인 딸이 이 사람의 이름이 끼사 곧담이인데 끼사라는 것은 아주 날씬한 빼빼 마른 이런 날씬한 이 여인이 젊은 재상가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이 아들이 제대로 크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부여안고 이제 네거리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니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산등성이 위에 계시는 부처를 찾아가게 되면 그 부처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처를 찾아가서 이제 애원을 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런데 이 부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명령을 줄 테니까 저 마을에 내려가서 여인이여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살릴 수가 있다라는 말만 이 여인의 귀에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들들이면서 겨자씨를 달라는 애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겨자씨를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댁에서 누가 죽은 분이 계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시동생이 돌아가셨는데요. 아니면 얼마 전에 제 형제 누가 죽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100이면 100집을 돌아다녔지만 한 사람도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을 만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곧다미는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 일상에서 선생님들 아시는 그 범위 내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집마다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모두가 다 있겠죠. 그러면 인류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는 세계적 인구수와 죽은 사람을 따져보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상당히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듯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곧다미가 많이 이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곧다미는 자기가 이제 모든 생명은 이제 그 부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든 생명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으니 죽음은 중생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도 전에 우리들을 데려가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를 극진히 애착하는 것처럼 목장에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곧다미는 설법과 계승을 듣고 일체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이 무상함을 느끼면서 불가에 귀의를 하는 이런 이제 사례적인 것들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웰다인 존엄한 죽음이죠. 이해를 듣고자 요건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구경 개송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생명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잠시도 멈추지 않아서 사라지면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면 다시 사라지는다. 이 현상에서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함으로써 마침내 열반을 깨달으리라. 근데 요 비슷한 게 요즘 이제 그 이어령 그 석학께서 탄생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죽음은 결국 우리가 다시 새로운 탄생으로 이 세상에 환생하는 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그 내용과도 매우 흡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음하기로 되면 이렇게 삶과 죽음은 하나인데 우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불과 지금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현상이 우리 예측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23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탄생을 하게 되면 그 탄생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학교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모든 기뻐할 일에 대해서는 축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 가는 길에는 왜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살하는 역량, 스프링복처럼 우리가 이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 속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 스프링복은 누군가 위험을 느끼고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네 다리를 모아서 등을 말아가지고 막 뛰기 시작하죠. 근데 그 뛰는 것이 어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스톱하지도 못할 정도로 뒤에서는 그냥 뛰고 있는 만 보고 막 뒤따라오면서 어때요? 같이 벼랑 끝에 매몰되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맞는 이 사회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스프링복과 똑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그 틀 안에서 무조건 성공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냥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나에 대한 내 존재감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 우리는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비유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삶들을 가족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만만도 못한 가족 관계들을 형성하는 이런 가족들이 발생하는 현실에 우리는 이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돈과 권력, 명예, 성공, 지위.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청소년 상담을 3건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공무원이 되겠다, 건물주가 되겠다. 꿈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이제 억장이 무너지고 안타깝기도 한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도박이나 성이나 비리나 뇌물, 횡령 이런 사회 문제, 병리 현상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임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마다 마음 그릇의 크기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마음은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 그릇 크기와 다른 삶을 살게 되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기대심리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없을 때 이들은 가짜 엄마, 일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되고 성문제를 일으키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제 뇌물을 횡령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예를 들어서 죽음이 내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욕망이 어때요?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많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미옥 선생님은 아주 저기 반응을 잘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호주의 이제 저명한 식물학자인 구달 박사는 왜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안락사를 취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연세도 144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질병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인간이 태어나서 나름대로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관련된 그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안락사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락사를 이제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락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달 박사는 세계적으로 기금을 병리단체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스위스로 가셔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틀어놓고 이분이 안락사를 하신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모 헌드레드 시대에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재앙인가?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늘고 의술의 발달로 최빈 사망 연령 자체가 이제는 90세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기사인데 올해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무병장수 이런 오랜 욕망들이 이제 있지만
소외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세대 간의 갈등 심화라든가 오히려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들을 무척 많이 내놓고 있지요. 저는 저희 상담단 센터에 어르신들 우울증 상담을 많이 오고 있는 이제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래 사는데 이 네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빈곤이죠. 저희들 같이 베비 부모 세대 이상의 세대들은 어때요?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또한 자녀들도 아직 독립이 안 된 자녀들,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우리가 올해 100세까지 살 때에는 그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빈곤에 시달릴 경우가 있고, 또한 일 없이 오래 살 때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질병, 아프면서 오래 살게 되는 그 문제와 관련된 거, 또한 소외되는 거, 홀로 남아 오래 사는 것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사회적 문제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마이크 볼륨을 안 끄셨으면 한번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은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에서 이제 이게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한마디로 이게 허무하다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간다라는 건 왜 이 말을 많이들 할까요? 왜 할까요, 선생님? 인간의 육신과 땅의 성질이 가장 흡사하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성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는 것도 나중에 어때요? 산소를 이장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할 때 열어보면 육신은 다 녹아내렸고 뼈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베네쩌고리와 수위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주머니도 없고 매듭도 없고 색깔도 없고.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이 웰다인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셔서 고민을 좀 이렇게 좀 해보셨던 거, 학습이 좀 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어때요, 선생님? 아가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한번 살아보란다라는 이게 이제 제스처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빈손으로 보이는 두 손에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에너지를 움켜잡고 우리는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평생 뭘 입어요, 선생님? 옷이라는 걸 입고 살죠. 근데 이 두 옷단은 남의 손에 의해서 입혀지는 옷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입을 수가 없는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이 입혀주는 옷과 가장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머니와 매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입을 수 없지만 평생 단 한 벌, 단 한 번뿐이라는 거, 화려하지 않은 것도 이제 공통점으로 들 수가 있지요. 매듭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얽히고 설킨 이런 마음, 맺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삶이나 죽음이다. 그렇게 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가 굉장히 감탄을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드릴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처음 입혀주는 베네쩌고리로 우리가 옷을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입혀주는 한 벌의 이제 수위를 갖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 느낌이 어떠신가요? 욕망, 뭐 이런 거, 축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내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매듭과 주머니가 없는 베넷 저고리는 베넷 저고리로 이제 시작한 인생이지만,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성장할수록 점점 많아지는 이제 주머니에 길들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머니가 부족하니 지퍼 달려 있죠. 또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상당히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주워 담기에 바쁘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관계도 유순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가 살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두가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욕심 부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명예를 많이 얻고 재물을 쌓아도 돈 든다고 한들 결국은 남이 입혀주는 수위 한 벌을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을 잊지 말자. 그렇게 되면 인생 자체가 조금 더 겸손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인생은 절대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이란 결국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제 아름다운 여행이다. 그래서 나의 타고난 에너지가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 임상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타고난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의미나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온 에너지를 나 나름대로 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온전히 제대로 쓰고 가는 것이 이 땅에 왔다 가는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네. 이 속도도 괜찮고 말도 빠르지 않고 괜찮은가요? 이대로 네. 진행해 될까요? 좋습니다. 저는 성장 배경이 딸딸딸 셋째 딸 그리고 제 이름을 필남이라고 불러서 남자 동생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 셋째 딸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얼굴을 떠나서 제가 그 시절에 셋째 딸이었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스스로 엄마에게 예쁜 딸,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착한 아이를 지향하면서 애착을 갈구했던 이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제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끊어지는데 저만 끊어지나요? 안 들린다, 그죠?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지만 인생의 3법인이라고 그러죠.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법인도장이라고 하시면 이해되시죠? 그렇듯이 이제 인생은 짧게 정리를 하면 아모르 파티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된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 운명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적응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고 또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메멘토 모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임을 기억했을 때는 상당히 겸손과 인생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겸허히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까르페 디엠은 우리가 지금같이 세월호라든가 비행기 테러라든가 또한 이번 코로나 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인생이 당죽, 맞죽 그러잖아요. 당하는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하는 죽음을 좀 맞이하는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관을 새로이 가져보자. 그러려면 인생이란 살아있는 연극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미루지 말고 현재, here and now, 지금 자체를 사랑하면서 현재를 좀 잡아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 이제 왜 우리 한국인들 입에서는 왜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잘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어떤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시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죽겠다는 말 많이 쓰시지 않나 본데 예를 들어 예쁜 아이를 봤어요. 어머 예뻐 죽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죽음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먼 개념이 아닌 게 아이들이 놀다가도 자기 말 뭐라 그래요? 너 죽을래?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과거에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야 이 죽일 놈아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주 우스운 해프닝이 한 번 있었어요. 그 해프닝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공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죽을래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재판에 들어가서 벌금 물고 나온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죽겠다라는 말을 외국에서들은 이게 남발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이 죽겠다는 얘기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조금만 화가 나도 너 죽을래, 뭐 너 죽었다 이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잘 쓰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정서와 관련돼서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쓰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해서는 생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 무의식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무의식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나요? 한이 있다 그러죠? 우리 선생님들은 한 없으신가 보다. 한국은 이제 전쟁을 치른 국가이기도 하고 배고팠던 시절도 경험을 하고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공과 관련돼서 굉장히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국인들 무의식에는 이제 한이 있어서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삶을 추구하는 이제 방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언제적부터인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웰빙. 웰빙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복지, 안녕, 행복, 뭐 이렇게 풍요로운 이제 삶을 대변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웰빙을 많이 외쳤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웰빙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웰에이징이다. 100세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우리가 인류사 최초로 굉장히 어때요? 중년의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잘 늙어가는 참늙기에 대한 새로운 성찰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 전부터 붐이 불기 시작한 게 웰다이라 그래서 잘 죽는 것이죠. 품이 있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붐이 일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230만 명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떨까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고 돌아가신 분들이 조문객도 제대로 맞을 수 없는 외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많은 관들을 쌓아놓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것도 존엄하게 좀 잘 죽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과 관련돼서도 좀 이제 나름대로 심오하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간 사람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죽음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인생,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뭐예요?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유언이나 묘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들이 생전에 염원하면서 몸부림쳤던 그 자취는 그 묘비명에 그대로 남아서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은 누구예요? 조지 버나드 슈저. 이분은 본인이 이제 연구했던 그리고 본인이 일로 선택을 해서 평생을 바쳤던 극작가이니까 이분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인생 무상에 대한 이 묘비명을 남기셨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친숙하죠. 중광 스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괜히 왔다 갔다. 이 실제 얘기입니다. 저 하나도 보탠 얘기 없습니다. 근데 이 중광 스님은 불교 승려이시기도 하지만 시인, 또 수필가, 그리고 화가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래도 인생 자체를 맛깔나게 본인이 하고 싶고 펼치고 싶고 한 대로 살아보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서도 에이, 이 세상에 개인이 왔다 갔다 라는 말을 남기신 그 메시지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 자, 세 번째, 굉장히 따뜻하죠. 이건 보통의 우리네 엄마 아빠의 묘비명입니다. 아이들한테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사랑이 남아있잖아요. 아이들이 힘들 때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이런 묘비명을 봤을 때 상당히 위로받고 갈 수 있는 묘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프리디 니체 많이 책 좀 읽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나는 명령한다. 너희들 자라들을 소리를 버리고 그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모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간 채로 그냥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극적인 말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유명 인사들 말과 관련돼서 100년 전쟁을 치렀던 영국의 태자는 지나가는 이여 나를 기억해라. 지금 내가 살아있듯이 한때 나 또한 살아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 또한 반드시 잠들리라. 그러니 영원히 살 것처럼 아각거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글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성직자 묘지는 이 말은 좀 그래요. 그죠?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조금 섬찟하긴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땅에 묻을 때 손을 땅 밖으로 내려놓아라. 천하를 손에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합니다. 라는 묘비명을 썼다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이제 묘비명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요 정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면 선생님들도 일상에서 뭐 책을 읽는 데거나 일상 중에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좀 생각을 정리해서 나는 나만의 묘비명은 어떻게 성찰을 하고 이것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 묘비명과 관련돼서 내 삶을 어떻게 내가 목표 설정을 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뜻 있는 어떤 활동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선배의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선배 철학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쓰여진 인생이 행복한 죽음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즘 다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많이 뜨고 있는데 상당한 다능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많은 재능들이 이제 있는데 두드려보지 않고 이제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산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인데 또한 철학자 플라톤은 철학은 잘 죽기 위한 연습을 하는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듯 이제 많은 지식을 연구하고 탐구하신 이제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는 이 죽음과 관련돼서 누구 하나도 이렇게 잘 철학적인 진짜 메시지들을 많이 담긴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 말하기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네카는 인생은 연극과 같으니 중요한 것은 연극의 길이가 아니라 연극의 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일대에서 죽음 강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 셀리 헤이건 교수는 죽음의 필연성과 가변성, 그리고 예측의 불가능성, 그리고 편지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죽음 자체의 본질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학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내가 이 죽음학을 연구할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인생이 뜨거워질 수가 있었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되어 가는 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좀 시선들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건 제 해석을 이제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맹모 삼천지교라고 우리 선생님들 들어보셨죠? 많이들 아시죠? 반응이 없네요. 네, 이 맹모가 의도적으로 제일 먼저 이사를 간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 근처였죠. 그러니까 맹모는 인간에게서 가장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것은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겸손의 미덕을 가르치고자 제일 먼저 공동묘지 부근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맹모가 시장 근처로 이제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너무 보고 자라다 보면 관념성이 허물론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해서 시장에서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서당으로 이제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죽음의 의미를 알고 난 사람에게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익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을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반 군중들의 그런 모습, 그 속에서 맹자가 관념과 현실과의 어떤 균형점을 찾고 이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를 고뇌할 수 있도록 맹모가 나름대로의 이제 교육법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 맹자는 서당 근처로 왔을 때 진정 비로소 인간다운 참 교육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럴듯합니까? 네, 연결이 잘 된. 예, 예,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 준비는 삶 전체의 삶의 지혜이다라는 말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 자체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제 한 말이잖아요. 볼스와 다이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 우리는 매 순간 뭐예요? 선택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도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탄생과 죽음 속에서 바꿀 수 없는 상수지만 큰 탄생과 죽음은 그 안에 선택은 변수인데 이 변수에서 내가 죽음을 상기한다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뜻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삶에서 수많이 해왔던 어떤 자신들의 선택,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선택이 현재 나를 만들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선택은 내 미래를,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인생에서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죽음을 옆에 두고 있다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그리고 큰 일을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늘 자기 위에 새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새에게 물어본다 그러죠. 죽음에 대한 그 이제 메시지를 던지면서 새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일화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한데 죽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움은 낡은 것을 버리게 이제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한된 삶 속에 살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남겼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2015년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다들 이제 터부시하고 모른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죽음 자체를 정면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히려 내 삶과 관련돼서 더욱더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내 삶의 어떤 성찰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려보고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삶의 어떤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모두의 삶들이 더 새롭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일지는 우리가 모르나 그 순간을 우리가 향해가는 하루하루 더 의미가 있는 나날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스는 내가 곧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라는, 그래서 외적인 기대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창피함이라든가 또는 실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 모든 것에서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는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또한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당신이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 피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나체였을 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아주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상기한다면 우리 삶이 좀 더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는 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이 죽음학을 연구를 할 때 죽음과 관련된 이제 영화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노래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례들을 좀 많이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클림트의 그림하면 가장 무슨 색깔 많이 떠오르세요? 우리 이 스마트 아트 우리 정동일 회장님, 클림트의 그림에서는 황금빛 색깔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 자체는 클림트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름대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해골의 표정이 어때요? 삶을 농락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클림트는 그래도 죽음보다는 이 삶의 비중은 더 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의 분할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3분의 2가 삶이라면 3분의 1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죠.
삶에서 자만하지 말고 삶 자체를 누구를 거만하게 한다든가 겸손하게 살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제 상기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게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림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지금 이제 현재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이 그림은 이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이라 그래서 브루헐의 퇴화라고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을 패러디에 한 겁니다. 이 김태곤 만화가가. 그런데 어때요? 뒤에는 어떤 그림이에요? 죽음이 막 몰려오고 있죠. 죽음이 몰려오고 여긴 죽어있는 해골들이 어때요? 인간의 살면서의 어떤 죄라든가 선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이 그림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한가롭게 큐피트를 뜯고 있잖아요. 이게 이 그림 자체 하나가 이게 지금 세상을 풍자 패러디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살이가 누군가는 완전히 진짜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력 상실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막 연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렇게 나몰라라 큐피트나 뜯으면서 세상을 등한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향락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의 삶과 죽음은 이게 하나이다. 이건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래서 죽음을 잊고 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이게 이제 만화 그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이 그림에 숨어있는 이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오한 바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죽음이 친구처럼 내 옆에 같이 있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내가 학습을 한다거나 내 삶과 관련돼서 좀 더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근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